제84화 노장군 황충 제1장 무릉태수 김선은 장비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날랜 군사들을 가려 뽑고 전쟁 장비들을 정비한 다음 성 밖으로 나가 맞서 싸우려 했다. 그때 종사 공지가 나서 말렸다. 유비는 본래 한나라 황실의 황숙으로 천하의 인의를 펴고 있는 분입니다. 게다가 장비의 날램과 용맹이 남다른데 무슨 수로 맞섭니까?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선이 버럭 화를 냈다. 내놈은 적과 내통하여 안에서 변란을 꾀하려는 것이냐? 그리고는 공지를 끌어내 목을 베라고 무사들에게 명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벼슬아치들이 모두 나서 말렸다. 적과 싸우기도 전에 부리는 사람부터 죽이면 군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이에 김선은 공지를 호통쳐 물리친 뒤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했다. 성 밖으로 20리쯤 나갔을 때 장비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창을 비껴든 장비가 말을 세우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내가 여린 장익덕이다. 이름을 들었거든 냉큼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지 못할까. 이에 화가 치민 김선이 부하장수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누가 나가 저놈을 물리치겠느냐? 그러나 장비의 위세에 겁을 먹고 앞으로 나서겠다는 장수가 없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김선이 칼춤을 추며 말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이놈! 마주 달려오던 장비가 소리를 질렀다. 마치 큰 우레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김선은 감히 칼을 부딪혀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말머리를 돌려 그대로 달아났다. 장비는 군사를 이끌고 그 뒤를 쫓았다. 김선이 성으로 다가가자 성벽 위에서 난데없는 화살이 쏟아졌다. 김선이 놀라 위를 보니 활잡이들을 부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공지가 아닌가. 네 이놈! 그렇다. 너는 하늘의 때를 거스르고 스스로 패망의 길을 택하였다. 나는 성한 백성들과 함께 유연덕에게 항복하겠으니 그리 알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김선의 얼굴에 박혔다. 동시에 김선의 몸이 말 아래로 떨어지자 우르르 달려든 군사들이 그의 목을 베어 장비에게 바쳤다. 이어 공지가 성을 나와 항복했다. 장비는 공지에게 명하여 인수를 받들고 계양성으로 찾아가 유비를 뵙도록 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공지로 하여금 김선의 직책을 대신 맡도록 했다. 그는 공지와 함께 무릉성으로 가서 장비의 노고를 취한 다음 그곳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관우에게 서찰을 보내 그동안 장비와 조은이 군을 하나씩 뺏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이 서찰을 보낸 것은 관우로 하여금 사개군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장사군을 점령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유비의 서찰을 받아본 관우는 즉시 답장을 써보냈다. 장사군은 아직 취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형님께서 이 아우를 재주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면 저에게도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우의 답장을 받아보고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장비에게 밤을 도와 달려가서 관우 대신 형주성을 지키라는 영을 내리고 관우에게는 장사군을 취하여 오라는 영을 내렸다. 이윽고 관우가 도착해서 유비와 제갈량을 배웠다. 제갈량이 말했다. 자룡이 계양을 취할 때나 익덕이 무릉을 취할 때는 각기 3,000군사만 이끌고 갔습니다. 지금 장사태수 하녀는 본시 입에 올릴 가치도 없는 인물이지만 그 밑에 있는 장수 하나는 대단하지요. 바로 남양 사람으로 성은 황, 이름은 충, 자는 한승이라 합니다. 황충은 본래 유표 밑에서 중랑장을 지낸 장수로 유표의 조카 유반과 장사를 지키다가 뒤에 한연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육순이 다 되었지만 나이와 달리 혼자 만명을 당해낼 만한 용맹이 있으므로 결코 얕잡아 보아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운장은 군사를 많이 데려가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관우는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군사께선 어찌 상대방 능력만 지켜세우고 자기 편의 위풍은 깔아뭉개는 거요. 그까짓 늙은 졸개가 무슨 대수란 말이오. 나는 3,000군사도 필요 없소. 그저 본래 거느린 무사 500명만 데리고 가 황충과 한연의 목을 베어 바치겠소이다. 아니다. 낭패를 볼지 모르니 군사의 말씀을 따르는 게 좋겠다. 유비가 말렸지만 관우는 듣지 않고 무사 500명만 이끌고 떠났다. 이 모습을 본 제갈량이 유비에게 말했다. 운장이 황충을 너무 가벼이 보니 실수가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주공께서 따라가시어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소.
유비는 제갈량의 의견대로 군사를 이끌고 장사를 향해 떠났다. 제2장. 한편 장사태수하녀는 관우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노장 황충을 불렀다. 하녀는 평소 성질이 급한 데다 사람을 가벼이 죽여 많은 사람의 미움을 사고 있었다. 관우가 들이닥칠 터인데 어찌하면 좋겠어? 하년의 물음에 황충이 대답했다. 주공께선 염려 마십시오. 제게 이 칼과 이 활이 있는 한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다 죽일 것입니다. 원래 황충은 육순이 가까운데도 보통 활보다 강도가 2배 높은 이석궁을 쏘아 백발백중으로 마치는 천하명공이었다. 황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섬돌 밑에 한 사람이 나서며 소리쳤다. 나이 잡수신 장군께서 출전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나가 관우를 잡아오겠습니다. 한연이 보니 바로 관군교의 양령이었다. 한연은 크게 기뻐하며 양령에게 일천 군사를 해주고 빨리 출전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에 양령은 우쭐대면서 장사성을 나가 50리쯤 달려갔다. 멀리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앞쪽에 적군이 달려오고 있었다. 양령은 창을 꼬나들고 진 앞으로 나가 말을 세우더니 욕설을 퍼부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도적놈이냐? 그 긴 수염부터 잘라줄 터이니 썩 나오너라. 크게 노한 관우는 아무 대꾸 없이 말을 박차고 칼춤을 추면서 양령에게 달려들었다. 양령도 창을 꼬나들고 맞섰으나 적수가 못 되었다. 창칼을 부딪힌 지 삼합도 되기 전에 관우의 청룡원 얼도가 번쩍 허공을 가르는가 싶더니 그대로 양령을 내리쳤다. 순간 양령의 몸은 두동강 채 말 아래로 떨어졌다. 대장이 잘리는 것을 보자 양령의 군사들이 우르르 달아났다. 관우는 도망가는 패잔병을 성미까지 추격했다. 쫓겨온 군사들로부터 양령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하녀는 크게 놀랐다. 얼른 황충에게 성을 나가 싸우라고 지시한 뒤 자신은 성벽 위로 올라가 싸움을 지켜보았다. 말에 뛰어오른 황충은 500기를 이끌고 성둘레 해자 위에 놓인 적교를 나는 듯이 건넜다. 관우는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나오는 늙은 장수가 황충임을 직감했다. 그래서 자신이 데려온 500명의 칼잡이들을 한 일자로 버려 세운 뒤 칼을 삐껴든 채 말을 세우고 물었다. 거기 오는 장수가 황충인가? 네 이름을 알면서 어찌 감히 우리 땅을 침범하였느냐? 황충이 준엄하게 꾸짖자 관우가 껄껄 웃었다. 하하하하하. 그대 목을 가지러 왔느니라. 그와 동시에 말을 박차고 나가니 두 마리의 말이 서로 엇갈렸다. 햇볕을 받아 번쩍이는 칼과 칼이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고 허공에서 이어지는 두 장수의 날랜 무술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서로의 무기가 부딪힐 때마다 두 장수도 그 충격을 손바닥에 느끼면서 훌륭하다. 만만치 않은 상대로구나. 하고 마음으로 경탄에 맞이 않았다. 공격과 방어가 내리 100여합이나 계속되었으나 승부는 나지 않았다. 성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녀는 황충이 혹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하여 징을 울리도록 했다. 이에 황충은 군사를 거두어 성 안으로 돌아갔다. 관우도 군사를 물려 성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세웠다. 그리고 황충과의 대결을 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황충의 명성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구나. 100여합을 싸웠는데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으니 내일은 칼을 땅에 끌고 달아나는 척 하다가 돌아서면 내리치는 하도계로 승부를 내야겠구나. 이튿날 관우는 일찌감치 아침을 먹고 다시 성 밑으로 다가가 싸움을 걸었다. 성벽 위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녀는 황충에게 나가 싸우라는 영을 내렸다. 이에 황충은 수백 기를 거느리고 적교를 건넌 뒤 관우와 다시 맞붙었다. 어제 이은 재대결이라 양군의 군사들 또한 손에 땀을 쥐고 두 장수의 무예를 지켜보았다. 어느새 5, 60합을 겨루었으나 이번에도 승부는 좀처럼 나지 않았다. 양쪽 군사는 자기 편 장수가 멋진 공격을 할 때는 갈채를 보내고 위기에 처할 때는 아! 하고 탄식 소리를 냈다. 북소리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관우는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일부러 그러는 줄 모르고 황충은 놓칠세라 급히 뒤쫓았다. 얼마쯤 달아나다가 관우는 휙 돌아서며 칼을 내리치는 타도계를 쓰려고 속도를 약간 줄이고 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황충의 말이 앞무릎을 꺾으며 꼬꾸라지고 그 바람에 황충이 저만큼 땅바닥에 나가떨어지는 게 아닌가.
말을 돌린 관우는 황충 앞으로 다가가 청룡도를 번쩍 쳐들었다. 그 순간 황충은 이젠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관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일단 내 목숨은 살려줄 터이니 빨리 말을 바꿔 타고 오라. 이에 황충은 말을 급히 일으켜 세우고 몸을 날려 말 위에 오른 뒤 성으로 돌아갔다. 어찌 된 일이오? 한현이 놀라 까닭을 묻자 황충이 대답했다. 이 말이 오랫동안 싸움터에 나가보지 못하여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대의 활솜씨는 백발백중인데 어찌 화를 쏘지 않았어? 내일 다시 싸우게 되면 거짓으로 배한채하고 적교로 유인한 뒤에 화를 쏘겠습니다. 한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가 타는 청마를 내주었다. 황충의 기세를 올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살해를 하고 나오는 황충의 마음은 그리 개운치만은 않았다. 관우 때문이었다. 그는 곰곰 생각해 보았다. 실로 관운장 같은 의기는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말에서 떨어진 나를 차마 죽이지 못하였는데 나 또한 어찌 차마 그를 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화를 쏘지 않으면 굴령을 어기는 일이 되니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황충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으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새날을 맞았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아랫사람이 들어와서 알렸다. 관운장이 다시 와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황충도 군사를 거느리고 서엉을 나갔다. 관우의 모습이 보이자 황충이 말했다. 오늘은 결판을 내고 말겠소. 그건 바로 내가 할 소리요. 관우가 웃으며 대꾸했다. 그러나 그건 겉모습뿐이고 내심은 이틀이나 싸워도 상대를 이기지 못한 초조감이 컸다. 이런 점을 가리기 위해 더욱 기세를 떨치며 황충에게 달려들었다. 서로 엉켜 돌아가는 두 사람의 무기 부딪히는 소리와 검광이 사방으로 퍼졌다. 금세 어느 한쪽이 죽을 것 같은 긴박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여 합이 되었을 무렵이다. 갑자기 황충이 말머리를 돌리자 관우가 그 뒤를 쫓기 시작했다. 사실 관우가 탄 적토마는 황충이 탄 청마보다 속도가 빨랐다. 이에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었음에도 황충같이 출중한 무장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황충을 쫓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관우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황충은 황충 나름으로 갈등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달아나다 휙 돌아서며 활을 쏠 생각이었다. 그러나 어제 자신을 죽이지 않은 은혜를 생각하면 관우에게 차마 활을 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활을 꺼내들기는 했지만 화살은 얹지 않고 그냥 빈 시위만 당겼다가 놓았다. 시위 소리를 들은 관우는 급히 몸을 피했지만 화살이 보이지 않자 다시 추격했다. 황충은 또 한 번 빈 시위를 당겼다가 놓았다. 시위 소리를 듣고 몸을 다시 피했으나 이번에도 날아오는 화살이 없었다. 관우는 황충이 활을 쏠 줄 몰라 그러는 줄 알고 마음 놓고 추격했다. 이렇게 적교 부근까지 쫓아왔을 때다. 이번에는 황충이 다리 위에서 살을 먹인 활을 힘껏 당겼다. 그러자 핑 하는 시위 소리와 함께 날아온 화살이 관우의 투구 장식수를 정확히 맞췄다. 앞에 있던 군사들이 이를 보고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가슴이 섬뜩해진 관우는 화살이 꽂힌 투구를 쓴 채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투구를 벗어 장식술에 꽂힌 화살을 보고 나서야 황충이 백보 밖에서도 능히 버들리플 수와 맞힐 수 있는 천하명공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생각했다. 오늘 투구술만 쏘아 맞힌 것은 바로 어제 죽이지 않은 데 대해 은혜를 갚은 것이로구나. 적이지만 의로운 장수라는 생각에 관우는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없어져 군사를 거느리고 물러났다. 제3장 황충도 군사를 거느리고 성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아녀는 다짜고짜 좌우를 돌아보며 호통쳤다. 당장 저놈을 붙잡으라. 그 말에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황충을 묶었다. 황충이 크게 놀라 외쳤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한현이 한층 흥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닥쳐라. 내 사흘 동안이나 늘 지켜보았거늘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냐? 그저께 내가 힘껏 싸우지 않은 것은 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어제는 내 말이 꼬꾸라졌는데 그자가 너를 죽이지 않은 것은 너와 내통을 하였다는 증거다. 오늘은 2번이나 빈시위만 당겼고 3번째 화살은 그 투구술만 맞췄으니
이 어찌 안팎으로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너를 패배하놨다가는 반드시 후환이 있으리라. 그리고 고개를 돌려 망나니들에게 호통쳤다. 이놈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 목을 베라. 여러 장수들이 말리려 하자 한현이 다시 꾸짖었다. 황충을 살려달라고 청하는 자도 같은 죄로 처단할 것이니 그리하라. 서슬퍼런 호령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황충을 성문 밖으로 끌어낸 망나니가 목을 치려고 칼을 막 지켜든 순간이었다. 갑자기 한 장수가 칼을 빼들고 달려들더니 그 망나니를 한 칼에 쳐 죽이고 황충을 구해 일으켜 세우며 큰 소리로 외쳤다. 황한승은 바로 장사의 보루요. 그런즉 지금 한승을 죽이는 것은 장사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한여는 잔인하고 포악한 데다 어질지 못하여 어진 일을 없이 여기고 선비를 함부로 대하니 모두 힘을 합해 함께 죽여야 마땅하요. 나를 따를 자는 이리로 모이시오. 모두들 이 대담한 말을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잘 익은 대추빛 얼굴에 눈이 샛별처럼 빛나는 그 사람은 바로 의양 출신의 위원이었다. 양양에서부터 유비를 뒤따랐으나 만나지 못하고 어찌하다 보니 한현에게 와서 몸을 이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오만하고 버릇없는 언행 때문에 한현은 그를 중히 써주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내던 그는 이날 황충을 죽이려는 한현에게 반기를 든 것이었다. 한현을 같이 죽이자고 팔을 걷어붙이며 선동하니 그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 평소 한현이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황충은 그들을 막으려 했으나 막지 못했다. 위원은 곧장 성벽 위로 올라가 한현을 단칼에 두토막 내버렸다. 그런 다음 그 머리를 말에 매달고 백성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 관우에게 투항했다. 관우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성으로 들어가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 황충을 만나려 했다. 그러나 황충은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주군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관우에 대한 까닭모를 경외심에 휩싸여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관우는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 무릉성으로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유비와 제갈량이 장사성으로 오도록 청했다. 이때 유비는 무릉성에 있지 않고 관우가 장사를 점령하러 떠난 뒤에 그를 지원하기 위해 제갈량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장사로 가던 중이었다. 한참 행군 중인데 청새깃발이 바람에 거꾸로 말리고 북에서 날아온 갈까마귀 한 마리가 연거푸 3번 울고 나무로 날아갔다. 이를 본 유비가 물었다. 이게 무슨 징조요? 좋은 징조요? 나쁜 징조요? 제갈량이 마리에서 점을 쳐보더니 말했다. 장사고는 이미 손에 넣으셨습니다. 대장도 하나 얻으셨군요. 오정 때가 지나면 확실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대로였다. 오정 때가 되자 전령 하나가 아뢰오. 하고 달려와서 보고했다. 관장군께선 이미 장사군을 취하고 항복한 장수위원과 황충을 얻었습니다. 주공께서 도착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비는 기뻐서 입이 한방만해졌다. 곧 제갈량과 함께 인마를 재촉해 장사성으로 들어갔다. 관우는 그들을 대청으로 맞아들인 다음 황충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유비는 몸소 황충의 집을 찾아가 만나기를 청했다. 그제야 황충은 집 밖으로 나와 항복한 다음 말했다. 청컨대 한태수의 시신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유비는 기꺼이 그 청을 들어주었다. 황충은 한현의 시신을 장사 동쪽에 묻어주었다. 자신을 죽이려던 주공이었지만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인데 그러한 충절을 뒷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황장군의 기계는 하늘처럼 높지만 백발에도 한남서 고생을 마다 않고 죽음에 처해서도 원망하지 않으나 항복할 땐 수치에 고개를 숙였더라. 번뜩이는 보검은 무용을 떨치었고 바람 맞는 철기는 옛싸움 기억하니 창고의 높은 이름 지워지지 않고서 달을 따라 영원히 상담 땅을 비추네. 유비가 황충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을 때 관우가 위원을 데리고 들어왔다. 유비 곁에 있던 제갈량은 갑자기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를 돌아보며 호령했다. 여봐라, 저자를 끌어내 목을 베라. 유비가 깜짝 놀라 제갈량에게 물었다. 위원에게 공은 있어도 죄가 없는데 군사는 무엇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하시오? 그러자 제갈량이 대답했다. 위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녹을 받아 먹으면서 그 주인을 죽였으니
이는 불충이요. 자기가 살던 땅을 남에게 바쳤으니 이는 불의입니다. 더욱이 관상을 보아하니 뒤통수에 반골이 있어 먼 훗날 반드시 모반할 것이므로 지금 죽여 화근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유비가 다급히 말했다. 그래도 죽이면 겁을 먹고 누가 우리에게 항복해 오겠소. 그러니 군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를 용서해 주기 바라오. 제갈량쯤 되는 천하의 책사가 유비의 지적을 생각지 못했을 리가 없다. 전란이 계속되던 당시의 관행으로는 민심을 잃은 주군을 죽이는 일도 자주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왜 불충과 불의를 지적하고 나아가 뒤통수에 반골이 보인다는 골상론까지 들먹이며 위원을 죽이려 했던 것일까? 이는 공식적으로 제2위인 제갈량이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유비와 의형제로 맺어진 실제상의 제2인자 관우를 따르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갈량은 위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주공의 말씀도 있고 하니 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니 너는 충성을 다하여 주공께 보답하고 절대 딴 마음을 품지 마라. 만일 딴 마음을 품는 날에는 내 기어이 내 목을 베고 말리라. 알겠습니다. 결코 딴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위원은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갔다. 그가 나간 뒤 황충이 유비에게 아뢰었다. 유경승의 조카 유반이 유연해서 할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덕망도 있고 하니 한번 일을 맡겨보심이 어떠하겠는지요? 죽은 한연을 대신할 사람을 추천한 것이었다. 이에 유비는 황충이 데려온 유반에게 장사군을 맡겼다. 이렇게 사개군을 평정한 유비는 군사를 이끌고 형주로 돌아왔다. 형주의 세주인으로서 유광구란 지명을 공안으로 고치고 군사를 파견하여 각 길목을 지키게 했다. 강유역에 위치한 이 지역은 물산이 풍부했다. 이에 토지세로 거두어들이는 돈과 양곡이 넉넉히 쌓여갔다. 사방에서 어진 선비들이 모여들었고 유비에 의해 이들은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다. 밝고 명랑한 정치와 경제적 부를 토대로 하여 유비는 탁현에서 뜻을 세운 이래 처음으로 강력한 군벌의 하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제4장 한편 시상현에 돌아와 요양을 하고 있던 주유는 감령을 보내 파릉군을 지키게 하고 능통을 보내 한양군을 지키게 했다. 그러면서 싸움배를 두 곳에 나누어 배치하고 출동 명령을 기다리도록 했다. 그 밖에 장수와 병사는 모두 정보에게 주어 합비에 있는 손권을 도우러 가라고 일렀다. 손권은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이후 오랫동안 합비에 머물면서 조조군과 크고 작은 전투를 10여 차례 치렀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탓에 합비성 근처에 군영을 세우지 못하고 성에서 50여리 떨어진 곳에 군사를 주둔하고 있었다. 이렇듯 전세가 신통치 않은 가운데 정보가 이끄는 원군이 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손권은 몹시 기뻐하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직접 군영 밖까지 나가서 기다렸다. 그때 한 병사가 아래요 하고 달려와서 보고했다. 노자경이 앞서 오고 있습니다. 손권은 말에서 내려 그를 맞이했다. 이를 본 노숙 또한 황망히 말에서 내려 예를 베풀었다. 여러 장수는 손권이 노숙을 이렇듯 깍듯이 대하는 것을 보고 모두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자, 어서 말에 오르시오. 손권은 노숙에게 청하더니 자신도 말에 올라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면서 노숙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말에서 내려 영접하였으니 이만하면 공을 충분히 빛내준 것 아니겠소? 아닙니다. 그럼 무얼 더 어찌해야 하겠소? 바라건대 주공의 위엄과 덕망이 사해를 뒤덮고 구주를 장악하여 제업을 이룬 다음 제 이름을 역사책에 남게 하셔야 저를 빛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주란 대륙 전체의 땅을 가리키던 당시의 관용어였다. 하하하하하. 과연 자경다운 말씀이오. 손권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군막으로 돌아오자 그는 큰 잔치를 베풀어 격전을 치른 장졸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그 뒤 합비를 무찌를 방안을 의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서 아뢰었다. 장효가 선전포고문이 담긴 서찰을 보내왔습니다. 서찰을 본 손권은 크게 노했다. 장효가 나를 업신여기는 정도가 심하구나. 정보에 군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게 일부러 사람을 보내 도전하다니. 내일은 새 군사를 한 명도 쓰지 않고 싸움에 임할 터이니 두고 보아라. 그리고는 즉시 명령을 하달했다. 내일 오경에 3군은 군영을 나가 합비를 향해 진군한다. 군영을 나선 손권의 군사가 진시경길을 반쯤 갔을 때
성을 낳은 조조군도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양군은 서로 마주보고 포진했다. 손권은 황금투구에 황금 갑옷을 걸치고 말을 몰아 앞으로 나갔다. 그 왼쪽에는 장수 송겸이, 오른쪽에는 장수 가화가 각각 방천화극을 손에 들고 손권을 호위하고 있었다. 이윽고 333번씩 세 차례 두들기는 삼통의 북소리가 모두 그치자 조조군 진영에서는 문 앞에 세운 깃발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갑옷과 투구로 완전 무장한 장수 3명이 나타났다. 가운데가 장효, 왼쪽은 이전, 오른쪽은 악진이었다. 애송이 손권은 어디 있느냐? 썩 나와 칼을 받으라. 장효가 말을 박차고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손권을 도발했다. 그러자 부하가 난 손권이 창을 잡고 몸소 달려나가려 했다. 그때 영문 안에 있던 한 장수가 먼저 창을 꼬나들고 달려나갔다. 다름 아닌 태사자였다. 장효는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태사자를 맞았다. 이어 두 장수가 어우러져 7, 80합을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를 보고 있던 이전이 악진에게 말했다. 맞은편 황금투구를 쓴 자가 손권일세. 손권만 잡으면 적벽대전에서 목숨을 잃는 우리 대군 83만 명의 원수를 갚을 수 있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진이 한 자루의 칼을 들고 대결 중인 두 장수 옆을 가로질렀다. 그러더니 마치 한 줄기 번갯불처럼 휙 하고 날아가 손권을 칼로 내리쳤다. 순간 좌우에서 호위하던 송겸과 가화가 재빨리 화극으로 악진의 칼을 막았다. 그 바람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손권의 목이 아니라 동강난 2개의 화극 대가리였다. 송겸과 가화는 급한 김에 대가리가 잘려나간 화극 자루로 악진의 말머리를 후려쳤다. 악진이 놀란 말을 돌려 달아났다. 송겸은 부근에 있던 병사의 창을 낚아채 악진을 뒤쫓았다. 조조 진영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전이 화살을 먹이더니 힘껏 시위를 당겼다. 핑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을 가슴에 맞은 송겸은 그대로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태사자는 누군가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맞붙어 싸우던 장효를 놔둔 채 본영 쪽으로 돌아섰다. 이에 승세를 탄 장효가 군사를 몰아덮치니 혼란에 빠진 동호군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기에 바빴다. 장효는 그들 가운데 손권의 모습을 발견하고 급히 말을 몰아 추격했다. 점점 따라붙어 곧 잡을 것 같았는데 난데없이 한 무리의 군사들이 옆으로 치고 들어왔다. 앞장선 대장은 다름 아닌 정보였다. 끊어맞고 한바탕 싸운 끝에 손권을 간신히 구해낼 수 있었다. 장효도 정보가 몰고 온 군사를 보고는 더 이상 싸울 생각을 접고 군사를 걷어 합비성으로 돌아갔다. 정보가 손권을 보호하며 본영으로 돌아오자 흩어져 달아났던 패잔병들도 속속 군영으로 돌아왔다. 손권은 송겸이 적장에 화살을 맞아 죽은 것을 알고는 목 놓아 울었다. 그런 손권에게 장사 장갱이 말했다. 주공께선 젊은 혈기만 믿고 흔적을 가벼이 보시니 상군 가운데 이를 한심히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장수를 죽이고 군기를 빼앗고 싸움터에서 위용을 떨치는 일은 장군들이 할 일이지 주공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분육의 용기를 자제하시고 왕패의 계책을 품으십시오. 오늘 송겸이 화살에 맞아 죽은 것도 주공께서 적을 얕잡아 보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결단코 몸을 아끼십시오. 장갱이 언급한 분육의 용기란 전국시대의 용사로 이름났던 맹분과 하육의 용기를 일컫는 말이다. 또 왕패의 계책이란 임금이나 패왕의 원대한 꿈을 가리키는 말이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다. 그대의 말이 옳소. 모두 내 잘못이니 앞으로는 마땅히 고치리다. 손권이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이유치고 있을 때 태사자가 군막 안으로 들어와서 아뢰었다. 제 밑에 과정이란 자가 있는데 장효 밑에 있는 말조련사와 형제간이라 합니다. 그 말조련사가 꾸지람을 받아 원한을 품고 있다가 오늘 저녁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불을 놓아 신호를 올리고 장효를 찔러 죽여 송겸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였답니다. 청컨대 제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밖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송겸의 원수를 갚는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손권이 물었다. 과정은 지금 어디 있어? 태사자가 대답했다. 이미 조조 군사들에 섞여 합비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라건대 제게 군사 5천만 내주십시오. 장효는 꽤가 많은 자입니다. 대비하고 있을지 모르니 서둘러선 안 될 것입니다. 옆에 있던 제갈근이 말렸으나 태사자는 굳이 가겠노라고 고집했다. 손권도 송겸이 죽어 마음이 상한 터라 한시 앞이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태사자에게 군사 5천을 내주며 밖에서 지원하는 일을 허락했다. 제5장 과정은 본래 태사자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다. 그날 조조군에 섞여 합비성으로 들어간 그는 말조련사를 찾아갔다. 서로 만난 두 사람은 장효를 죽일 계획을 의논했다. 먼저 과정이 말했다. 나는 이미 사람을 보내 태사자 장군께 말씀드렸소. 오늘 밤 반드시 지원하러 오실 터인데 형님은 어찌할 작정이오? 여기는 본영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라 밤중에 급히 쳐들어갈 수가 없다. 우선 말먹이 풀더미에 불을 지를 터이니 너는 앞으로 달리며 반란이 일어났다고 외치거라. 그럼 성 안의 군사들이 갈팡질팡하겠지. 그 틈에 안으로 들어가 장료를 찔러 죽이면 나머지 군사들은 절로 달아날 게야. 말조련사의 계획에 과정이 맞장구를 쳤다. 장모는 묘책이구려? 그러나 두 사람이 죽일 계획을 짠 장효는 예사 장수가 아니었다. 그날 밤 승리를 거두고 성으로 돌아온 그는 삼군의 상을 내려 병사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영을 하달했다. 오늘 밤은 모두 갑옷을 벗고 자지 마라. 예, 오늘은 전승을 거두어 동호군도 멀리 달아났는데 어찌하여 갑옷을 벗고 편히 쉬지 말라 하십니까? 수하장수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묻자 장효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다. 장수의 도리는 이겼다고 기뻐하지 말고 졌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다. 만일 동호군이 우리의 방비가 없는 것을 알고 공격해 온다면 어찌 대응하겠느냐. 오늘 밤의 방비는 여느 때보다 한층 더 삼가고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쪽 군영에서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누군가 반란이 일어났다고 외치고 다녔다. 그러자 이를 보고하기 위해 군막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잇따랐다. 이에 장효는 군막을 나가 말에 올랐다. 그리고 가까이 따르는 장교 수십 명을 불러 모아 길에 세웠다. 함성이 저렇듯 다급하니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아뢰었으나 장효는 동요하지 않았다. 어찌 성한 군사들이 모두 반란을 일으켰겠느냐? 이것은 반란을 꾀하는 자들이 일부러 군사들을 놀라게 하려는 수작일 뿐이다. 혼란을 조장하는 자가 있으면 그놈부터 목을 베리라. 그리고는 가만히 사태를 관망했다. 과연 오래전아 이전이 과정과 말조련사를 잡아왔다. 장효는 그들을 신문하여 내막을 알아낸 다음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렸다. 그때 성문 밖에서 징소리 북소리와 함께 함성이 크게 울렸다. 장효가 침착히 말했다. 이것은 동호군이 밖에서 지원하려는 것일 터. 저들의 계책을 역이용하여 무찔러야겠다. 장효는 즉시 사람들을 시켜 성문 한쪽에다 불을 찌르고 실제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영모다! 반란이다! 하는 소리를 외치게 했다. 그리고 성문을 활짝 열고 적교를 내려놓았다. 밖에서 기다리던 태사자는 성문이 크게 열리자 안에서 진짜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창을 꼬나든 채 성을 향해 말을 달렸다. 동호군이 와 하고 그를 따랐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 위에서 쿵 하고 포가 울리더니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일이 잘못된 줄 안 그는 급히 말머리를 돌렸으나 이미 성 위에서 날아온 화살에 여기저기 맞고 난 뒤였다. 그를 따르던 군사들도 상당수가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거기다 열린 성문으로부터는 이전과 악진이 무서운 기세로 군사를 몰고 달려나왔다. 공격을 하다가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처한 동호군은 우왕좌왕하면서 엎어지고 자빠지며 반수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이 승세를 놓칠세라 이전과 악진은 동호군의 군영 앞까지 추격했다. 동호의 육손과 동습이 급히 달려나가 태사자를 구하고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를 본 조조군은 자진해서 돌아갔다. 손권은 온몸에 중상을 입은 태사자를 보고 몹시 슬퍼했다. 이를 보다 못한 장소가 철군할 것을 권하자 손권도 그 말을 따랐다. 그래서 군사를 거두어 배를 타고 동호의 서울인 남서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 군마를 주둔한 지 얼마 안 되어 태사자의 병이 위독하다는 보고를 듣자 손권은 장소 등에게 병문안을 보냈다. 이들을 본 태사자는 크게 절규했다. 대장부간 안세에 태어났으니 마땅히 석자의 칼로 불세출에 공을 세워야 할 터인데 이제 뜻한 바도 이루지 못한 채 어찌 죽는단 말인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숨을 거두니 이때 그의 나이 41였다. 뒷사람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읊었다. 뜻을 세워 충효를 다하였으니 동네에서 태어난 자의 태사자. 그 이름 변방까지 떨치었구나.
국마술은 대군을 떨게 하였고 북해에선 공용의 은혜 갚으며 신정에선 손책과 한판 겨루고 임종시엔 장한 뜻 입에 올리니 오랜 세월 모드니 탄식하더라. 정사를 지필한 진수는 태사자는 신의가 두텁고 강하여 옛사람의 기풍이 있었다고 평했다. 손권은 태사자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몹시 애통해했다. 동호의 서울인 남서의 북고산 밑에 후이 장사 지내주라 명하고 그 아들 태사양을 자신의 부중에 데려다가 기르도록 했다. 이 무렵 평주에서 군마를 정비하고 있던 유비는 손권이 합비에서의 싸움에 지고 이미 남서성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자 제갈량을 불러 상의하려 했다. 그랬더니 제갈량은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 제가 간밤 천문을 보니 서북 쪽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필시 황족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서 소식을 전했다. 유기 공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뭐, 조카님이 돌아가셨다고. 깜짝 놀란 유비가 아이고, 하며 통곡해 마지 않자 제갈량이 달랬다. 죽고 사는 것은 다 정해진 운명이니 주공께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귀한 몸이 상하실까 두렵습니다. 우선 큰일을 처리하셔야 하니 양양으로 급히 사람을 보내 그 지역을 지키고 아울러 장례를 치르도록 하시지요. 슬픈 가운데서도 정신이 퍼뜩 드는 말이었다. 유비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누가 가야겠소? 운장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갈량의 말에 유비는 즉시 관우를 보내 양양을 지키도록 했다. 유비가 다시 물었다. 오늘 유기가 죽었으니 동호는 필시 형주를 되돌려 받으러 올 터인데 어찌 대답하여야 되겠소? 사람이 오거든 제가 알아서 대답하겠습니다. 제갈량의 말에 유비는 일단 마음을 놓았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 동호의 노숙이 특별문상을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비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